안녕하세요. 자산을 지키는 장미세무사의 절세정원입니다. 여러분,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? 뭘 볼지도 모르고 뭘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무서운 거잖아요. 근데 이번에 국세청이 좀 특이한 걸 했어요. 세무조사할 때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 10가지를 공식 자료로 직접 공개해버렸거든요. 쉽게 말해 이거 우리 볼 거야 하고 먼저 알려준 거예요. 저는 이거 보자마자 생각을 했습니다. 이건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자료다. 오늘 이 10가지 사장님들 입장에서 쉽게 같이 뜯어볼게요. 이 자료 이름이 세무조사 중점 검증 항목 10가지 유형 안내입니다. 국세청이 공식으로 배포를 한 거예요. 각 항목마다 어떤 경우에 추징을 당하는지,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추징 사례까지 담겨 있습니다. 왜 공개를 했을까요? 제 생각엔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미리 알려줘서 고치고 오게 하는 거, 또 하나는 솔직히 경고입니다. 우리 이거 다 보고 있어. 알고 있지? 이 메시지인 거죠.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첫 번째는 법인카드입니다. 국세청이 딱 찍어놓은 곳들이 있어요. 성형외과, 피부과 결제, 스포츠센터 이용, 마트에서 가전제품이나 화장품 구입하는 거,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백화점 긁은 것들이요.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주말에 쓰면 무조건 문제냐? 그거는 아닙니다. 업무 관련이면 괜찮아요. 핵심은 누구랑 어디서 왜 썼는지 기록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쓴 거네 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. 실제 사례를 보면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액을 복리후생비처럼 처리했다가 수억 원을 추징당한 케이스가 있어요. 법인카드 사업 목적에 맞게 쓰시고 쓸 때마다 메모 남기는 습관 들이세요. 두 번째는 가공 인건비예요.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것처럼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. 제일 흔한 게 대표자,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올려놓은 경우입니다. 퇴직한 직업 월급을 계속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. 사대보험도 냈고 원천징수도 했는데 괜찮지 않나요? 그거랑 상관없이 국세청은 실제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봅니다. 출퇴근 기록, 결제 서류, 업무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.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실제로 일을 한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. 그만큼 일할 흔적을 남겨두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R&D, 즉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예요. 연구원 급여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 업무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. 그런데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하고 행정 업무도 보면서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직원 인건비 전액이 세액공제가 되지 않아요. 일부도 아니고 전액이요. 연구 일지, 연구 계획서, 특허 출연 자료 이런 걸 잘 갖춰주셔야 합니다. 네 번째예요. 이게 제일 설명이 필요한 항목인데요.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. 카페 사장님이 매장에 새로 인테리어를 했어요. 공사비가 3천만 원 나왔어요. 이걸 그냥 그 해의 비용으로 다 처리하고 싶은 거죠. 세금이 줄어드니까요. 세법에서는 이렇게 봅니다. 3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 매장의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. 그거 올해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쓰는 겁니다. 그러면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잡아놓고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나눠야 합니다.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해요. 이걸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비용 처리해버리면 국세청이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산해서 초과분을 돌려내라고 해요. 인테리어 공사비, IT 시스템 구축비, ERP 도입 비용 등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. 다만 예외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이거나 개별 자산 기준 수선비 600만 원 미만이면 바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. 다섯 번째예요. 사업용 계좌 말고 개인 통장으로 받은 돈은 신고 안 하는 경우예요. 대표자 본인 계좌, 배우자 계좌, 심지어 회의 계좌로 받은 것도 다 보게 됩니다.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랫폼 정산금도요. 개인 계좌로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. 받고 나서 신고를 안 하면 문제인 거예요. 실제로 유명 BJ가 광고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수억 원 추징당한 사례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. 방송 날짜, 이메일, 통장 내역 다 뒤져서 잡아냈어요. 요즘 국세청 데이터 분석 능력이 정말 무서워요. 여섯 번째는 매출 채권 임의 포기입니다. 쉽게 말하면 받아야 할 돈인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. 거래처 관계 유지 목적으로 대금을 그냥 안 받거나 계열사나 친인척 회사 빚을 탕감해주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. 이걸 비용 처리하려면 조건이 있어요. 거래처가 파산을 했다거나 폐업을 했다거나 받을 수 없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해요. 그냥 올해 연체했다고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.
7번째는요,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예요. 아예 거래가 없는데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거나 금액이나 거래처를 허위로 적는 경우예요. 허위 발급 수치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2% 가산세,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4% 가산세, 형사 고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부가세만 내면 괜찮지 않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부가세 냈냐 안 냈냐랑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 거래에 맞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기본이에요. 8번째예요. 부가세 내야 하는 거래인데 면세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면세 사업 비용의 부가세를 공제받는 경우예요. 특히 과세랑 면세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. 공통으로 쓰는 비용에 부가세를 전부 공제를 받으면 안 되고요.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공제를 받아야 해요. 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. 공통 부가세에서 전체 매출분의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 한 거예요. 9번째는 간주 공급입니다. 이 단어 자체는 몰라도 돼요.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사장님이 회사 이름으로 업무용 노트북을 샀어요. 살 때 부가세 10% 공제 받았죠. 그런데 그 노트북을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. 이 경우는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. 왜냐면 회사 돈으로 부가세 아꼈는데 실제로는 개인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. 세법에서는 이거를 판 거나 마찬가지로 봐요. 이게 간주 공급입니다. 대상이 되는 게 업무용 차량, 전자기기, 심지어 부동산까지예요. 임직원이나 특수관계자한테 공짜로 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자료에 대한 사례가 인상적이에요. 회사가 오피스텔을 신축할 때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사주 가족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. 국세청의 탐문을 통해 이걸 확인하고 간주공급 부가세, 관리비 송금 부인까지 추징을 했습니다.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면 이 항목 꼭 체크해보세요. 10번째 마지막입니다. 가지급금 인정이자예요. 가지급금이란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서 썼는데 급여로도 처리 안 됐고 갚지도 않는 돈이에요. 장부에 나중에 갚을 돈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. 이게 있으면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. 회사가 대표한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거잖아. 그럼 이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법정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처럼 계산을 해서 회사 수익에 더해버려요. 핵심은 실제로 이자를 안 받았어도 세금이 나옵니다. 이자를 안 받아도 받은 것처럼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야 해요. 가지급금은 생각보다 많은 법인에 있는데요. 방치하면 세무조사 때 인정이자의 대표자 상여 처분까지 이중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. 자, 10가지 다 봤습니다. 많아 보이지만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. 이게 진짜 업무 관련이냐를 증빙할 수 있냐 없냐. 법인카드도 인건비도 받을 돈도 세금 계산서도 국세청이 묻는 건 이거입니다. 세무조사는 예고 없이 옵니다. 그때 가서 서류 만들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. 거래할 때마다 지출할 때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것. 이게 제일 확실한 절세입니다. 이 10가지 내 사업이랑 겹치는 게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보세요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10개 항목 중에 나 이거 해당되는데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 주제로 영상 따로 자세히 다뤄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장님들한테 닿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. 장래세무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